안녕하세요. 저 일러스트레이터 이성표입니다. 제가 한 40여 년간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렸고 또 여기 수일에 와서 산지 올해 11년 차가 됐네요, 벌써. 근데 저에게 수일이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 기쁘고 오늘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7년에 작업했던 윤동주 선생이 쓴 소년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 이건 사실 그 아이들이 보는 책보다는 훨씬 책이 크죠. 이거는 도서관에 비치하는 빅북이라고 해서 한정본으로 만든 책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편하려고 이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지금 표지가 그럴듯하죠. 소년이 앞에 있고 괜찮은데 실제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배를 탄 소년이 수초 가득한 강에 떠 있는 듯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출판사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더 높이 사고 제가 지금 봐도 참 멋지게 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서점 여러 군데 갔었는데요. 서점마다 이 책을 이렇게 표지가 보이게 탁 비치해 놨는데 저거 내가 그렸나 싶을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윤동주 선생의 소년이라는 시를 작업한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제가 이 시를 처음 그림책을 만들자는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사실 무조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윤동주 선생의 이 소년이라는 시를 보면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라는 귀절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좀 초현실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 당시에 완전히 파란색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선생님의 시라는 것도 좋은데다가 주인공이 소년이고 게다가 파랑이라는 색이 이 시의 중심 단어처럼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맡게 되었고요. 제가 제 그림을 시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저를 시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작가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받았으면 하는 참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야말로 정말 시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쁘게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소년이란 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가을 숲 그리고 가을 나무에 단풍잎 달려있는 장면은 결코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은
어떤 가을일까? 그 가을을 그린다면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또 그런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는데 그 가을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특히 소년들하고 함께 그 가을을 어떻게 하면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첫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는 아주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 실은 이 첫 장면이 나오기까지가 사실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방황을 하다가 그냥 이 소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냥 그렸거든요. 이 시에서 느껴지는 소년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그렇게 그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년이 그려지면서 비로소 이 첫 장면이 떠올랐고요. 그랬을 때 단풍잎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떨어져야 되지? 가을이 슬픈 가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져야 되지? 이렇게 그 가을은 그냥 자연에 떨어지는 이유 없는 낙엽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소년들하고 직접 연관되어서 그 소년의 꿈처럼, 그 소년의 날개처럼, 그 소년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핑크빛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여기서 소년은 누워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떨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파리들은 마치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두색 봄의 이파리들입니다. 전 이 장면 참 만족스러워요. 소년도 편안히 누워있고 그 강물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상 위에 누워있는데 전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고 윤동주 선생은 글을 썼지만, 이 시를 썼지만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 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로 하늘을 아파트들 사이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파란 물 채우고 그 물 위로 구름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 물도 하늘이고 구름이 있는 저 공간도 하늘이고 아파트 위도 하늘이고 정말 하늘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아주 멋있게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장면에 있었던 구름이 이 소년 머리 위에 와서 자리 잡고 이 소년이 마치 하늘을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는 것처럼 그렸어요. 아시아인이면서 우리 조선 소년이면서 또한 일본의 속국의 소년인 이 사람인데요. 헤어스타일을 좀 일제시대 머리처럼 짧게 했고 그렇지만 요새 머리 자르면 잘라주는 형식으로 아주 멋있는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여벌굴이지만 하늘에 구름을 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거나 편안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지는 않은 시대가 어두워도 내 마음에 이 빛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는 청년이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밖으로 아주 우람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얼굴.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는데 실제 이 손바닥에 파란 물감이 흥건하게 저는 그릴 수는 없었고요. 그것 대신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소년이 곧 걸어가게 될 숲을
이 손바닥에 담았습니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거기 이제 주인공이 숨어 있습니다. 숲속에.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여기서 이 소년이 서 있는 이 띠와 같은 선이 이게 손금이죠. 그리고 그 손금 안에 풀이 가득하고 소년이 풀 속에 서 있고, 지금 마치 이렇게 수초가 가득한 또랑을 건너가는 것처럼 소년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강에 떠 있습니다. 소년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초들은 강물 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수초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 소년의 설레임 같은 그런 마음이죠. 소년이 가서 닿은 곳은 강물 같은 얼굴입니다. 시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소년이 가서 닿은 어떤 연인 같은 그리워하는 사람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또한 소년의 얼굴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소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리움인 거죠. 이 시의 맨 마지막 장면에도 저는 소년이 끝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게 순이거나 혹은 순이의 모습이 아니고 소년 자신하고 만나는 걸로 마무리했는데요. 여기 그 뉘앙스가 조금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이제 순이는 소년의 손에 잡히지 않고 소년의 세계 속에 들어있지도 않죠. 그렇지만 소년이 지금 서 있는 그 공간이 소녀와 같은 공간이고, 그리고 소년은 마치 그 공간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저 소년이 서 있는 별이 떠 있는 저 하늘들하고 지금 소녀의 몸 안에 떠 있는 그 별들하고는 좀 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소년은 실은 밖으로 나가고 있죠.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마음속에 순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그리움 같은 거, 그게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 같은 거지만, 윤동주 선생이 그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그 당시 한국의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던 그런 봄이나 가을들을 생각할 때는 그는 반드시 조국이 처한 상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픔 덩어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망스러운 상태, 독립, 해방, 번영, 자유,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는 형상입니다. 이 구름은. 구름 가슴속에 품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그리고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할 때 이 몸속에 있는 이 구름이 이제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 일본 땅에 있는 윤동주 선생의 마음 속에 있는 소망이 현해탄을 건너서 조선으로 오는 것처럼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라고 하지만 얼굴은 비교적 슬픈 얼굴이지만 그 현해탄 바다를 찢고 이 소년이 나온 거죠. 커튼처럼 찢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라는 것이 소년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 저는 윤동주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순이와 껴안으면서 끝나는 장면을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결코. 바다 건너와서 조국 땅을 쭉 나무들을 거쳐서 그 언덕길을 쭉 걸어서 내려가서 순이 얼굴 만나듯이 만나게 되는 물속의 그 얼굴은 윤동주 자신이고, 그건 곧 조국에 있는 청년들이고 윤동주의 나라고, 그리고 윤동주가 아까 마음에 품었던 그 희망이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고 싶었는데 어떠셨는지요?
보통 일러스트레이터가 일을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부여되는 일에는 언제나 텍스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줄의 문장일 때도 있고 10줄의 문장일 때도 있고 한 권의 책일 때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그 해석한 텍스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인 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할 당시에 사파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배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거나 돌아가셨어요. 저희들이 배운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그림들을 그린 분들이 그때 다 살아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다음 세대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제가 그 문장들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의 장면들을 재현하는 그런 또 한 사람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보다는 문장들에 담겨 있는 뜻을 함축적으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 있는 저자가 쓴 처음에 글을 쓴 분의 뜻은 최대한 존중하되 그리고 그거에 충분히 공감하는 작업을 하되 장면은 그분이 설정한 장면과는 다른 장면, 주인공도 그분이 설정한 주인공하고는 좀 다른 주인공을 내세워서 마치 그걸 뭐라고 하죠?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텍스트를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편집자들이 좀 낯설어 하시긴 하셨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설정한 저의 그 어떤 제가 작업하고자 하는 프레임이 오히려 대한민국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그런 작업 범위를 조금씩 넓힐 수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의 입지도 조금씩 생겨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껏 40년에 이르도록 계속 작업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클라이언트, 소위 그 고객이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클라이언트들하고 함께 일했던 작업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그 일의 과정, 또 진행 이런 것도 조금 아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고민들도 함께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시는 이 그림은 모자 새싹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 중년이 되어도 혹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새로운 생각할 수 있어, 괜찮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새싹을 피워 올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지지난해에 삼성전자에서 프리미엄 샵으로 만들었던 그 부천의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사용되었었습니다. 이 그림 말고도 한 대여섯 장이 함께 쓰였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오픈한다는 포스터인데 꽤 크죠. 사람보다 훨씬 큰 크기의 포스터였는데 건물 외벽에 이렇게 쓰였고요. 그 외벽 그 그랜드 오픈이라는 글자하고 함께 그림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 그림은 한 길이가 7m 정도 되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의 안쪽에 벽에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갤럭시 탭을 보면서 멀리 있는 그 아들의 꿈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탭 안에 구름이 들어있고 또 갤럭시 탭에서는 이렇게
싹이 돋는, 즉 아들의 생각이 꿈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걸 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라자에 오면 서로 다른 두 세대 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삼성의 제품을 둘러볼 수 있다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 그림은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가족들이 함께 놀러와서 공원처럼 쉬었다가 가는 쉼터가 될 수 있다. 쉼터같이 맑고 쾌적한 곳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이미지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가족들만 있기보다는 삼성 제품이 같이 좀 그려져 있으면 해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 휴대폰, 에어컨, 냉장고 등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실은 삼성전자에서는 여기에 좀 노트북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가고 했으면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집어넣기는 좀 어려워서 중간에 그 몇 개 제품을 빼느라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 측에서 그 결제가 굉장히 라인이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져서 그림다운 그림이 됐어요. 전자제품이 끼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또 이 정도의 광고는 아주 간접적인 좀 젠틀한 광고여서 이 정도의 광고는 충분히 들어가도 좋다고 저도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품이 없이 가족들만 있었다면 훨씬 더 공원스럽고 훨씬 더 자연에 가깝게 좀 그 어떤 미풍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건 뭐 제 생각이었고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 양보한 것도 이만하면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 그림 앞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보시게 되는 작업들은 국민은행하고 했던 작업인데요. 국민은행에서 발행했던 골든 와이즈라는 책에 저의 섹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게 2달에 한 번인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 페이지씩을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던 그런 섹션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눈물 흘려도 좋아. 그것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작은 슬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때? 눈물 흘려도 좋고 좀 슬퍼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KBS하고 같이 했던 작업인데요. KBS가 아침에 시작할 때 한 5시 반쯤에 그 KBS의 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시작할 때 나오는 영상인데 그 시그널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물론 실제로 KBS에서 사용할 때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새 한 마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인데 그 마음이 호수처럼 되어 있어서 아주 속이 다 비치죠. 근데 이렇게 KBS가 KBS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궁금한 것들, 또 즐기고 싶은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다른 데도 지금 좀 좋은 곳에 써볼까 하고 좀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역시 국민은행의 골든 와이즈에 들어갔던 그림인데요. 제가 50이 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50이 되면 말하리라 이런 제목이었는데 제가 50이 되면서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동안 파란 잔디밭이 있는 줄 알았더니 50이 되면서 보니까 그냥 속에 그냥 사막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밭에 서 있는 지금 저 자신이고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저 발치에도 또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은 스케치에는 한 사람을 한 서너 명 넣었었는데 작업하면서는 그 미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2사람 제거하고 2명만
도명으로 충분히 이제 다중인격이라는 거는 그래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제 속에 사람이 이성표가 이성표랑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이 되니까 마음속에 사막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 또 내가 모르는 인격체들이 같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몇 년이 지난 후에 교보 생명에서 교보 그 건물 앞에 광화문에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그림을 파블로 네루다의 시 기저라고 같이 썼는데, 파블로 네루다의 시는 내 속에 그 어릴 때 있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기저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인체 안에 그렸던 그 초록 코트 입은 사람이 여기서는 어린 시절의 자아인 것처럼 표현됐는데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교보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게 여름 내내 있었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광화문 갈 때마다 기분 좋고, 또 교보생명의 이 글판을 보는 사람들이 뜻밖의 굉장히 많아서 인사도 많이 받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은 야, 비 온다라는 그림책에 들어간 그림인데요. 이 책입니다. 비가 와서 이 주인공 단이라는 아이가 우산을 사달라고 엄마를 막 졸라서 우산을 삼촌이 사줘가지고 그 우산을 갖고 비 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요 2페이지 중에 요 한 장면인데, 지금 빗소리인가 내다보면 비가 아니야.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야. 했는데 저는 마치 나뭇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걸 그렸습니다. 그래서 단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작업을 2002년에 했는데요. 그때 막 마우스 패드가 나오고 펜마우스가 막 나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렸는데, 그때 포토샵 프로그램이 포토샵 2.0이었습니다. 너무 과거의 이름이죠, 그죠? 근데 작업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고, 속도는 조금 가끔 느려질 때가 있었어도 펜마우스도 아주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을 못 느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연필로 제가 밑그림을 다 그려서 레이어 1에다가 제일 백그라운드를 깔아놓고 그 위에 레이어를 계속 얹으면서 펜마우스로 그냥 정말 포토샵에 있는 그 펜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글씨도 제가 쓴 글씨로 역시 펜마우스를 써가지고 함께 얹었습니다. 참 즐거웠던 작업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작년 8월에 나왔는데 28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찍었죠. 그리고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도 꽤 언거리를 받았는데 매년 제가 지금 인쇄를 받고 있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이것도 역시 그림책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림책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 그림책은 호랑이라는 그림책인데, 대한민국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게 1927년 이후로 지금 호랑이를 한국 땅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1927년에 일본인 포수가 잡은 게 마지막이고요. 그 후로 아마도 멸종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호랑이의 그 원조는 시베리아 호랑이인데, 아직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조금 남아있고,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금 추세여서 아주 열심히 이들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한민국 호랑이를 그리면서 사실 호랑이를 작업한 그림책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하고 어떻게 달라야 하지 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 호랑이를 떠올리면서 돌파구가 되었는데요. 이 호랑이는 동아줄 붙잡고 도망가던 오누이를 쫓아가다가 동아줄에서 떨어진 호랑이입니다. 근데 이 호랑이는
떨어지면서 그 설화에 의하면 똥꼬를 찔렸다고 대나무에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중이고요. 아주 멋있고 잘생겼어. 사실 호랑이는 굉장히 늠름한 짐승입니다. 아주 사진 보면 그렇게 잘생길 수 없고 그렇게 근육도 멋있을 수가 없고 정말 날쌔고 정말 강하고 용맹하고 눈빛은 아주 형형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호랑이는 그렇게 형형한 호랑이를 그릴 실력은 못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생을 하는 거는 제가 즐겨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생각하는 호랑이를 그리려고요. 근데 동화줄에서 떨어진 호랑이가 이렇게 쉽게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 민화책들을 보다가 우리 조상님들이 호랑이를 얼마나 엉터리로 그렸는지 알게 됐어요. 마치 호박에다 검은 줄 그면 수박 된다는 식으로 진짜 엉터리 호랑이 너무 많아서 아주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었고요. 또 이 호랑이의 이 색깔은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장 보면 이런 색입니다. 그래서 그 장의 색깔이 우리 호랑이의 색 아닐까 해서 그 장의 색깔로 그리고 징징 짜는 얼굴로 그리고 그 다음에 호박에 줄 긋듯이 그냥 검은 줄을 몇 개 걷더니 호랑이가 됐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드는 눈물 징 흘리는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랑이가 약간 이렇게 사람처럼 은유가 돼서 막 춤추고 노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그 동물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뜬금없이 춤을 춰도 다른 짐승들이 다 무서워서 잘하신다고 박수 친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지금 힌트를 얻어서 호랑이가 춤추는 여러 포즈들을 근엄하지 않게 아주 경박하고 싸고 무책임하고 장난꾸러기 호랑이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호랑이입니다. 라동, 사동, 아동, 다동, 가동 이런 데 살고 있는 호랑이들이고 호랑이들이 길거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고 있는데요. 차도 타고 있고 고려대학에 그 지도가 있나요? 대한민국 지도가 호랑이 모양으로 된 게 고려대학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제 조상이 곰하고 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대한민국의 이 기상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힘찬 모습들을 보면 호랑이의 자손 아닐까 이런 말들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호랑이인 아파트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4년에 중요한 장소들, 지하철에 아주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30명의 예술가에게 포스터를 의뢰해서 그 인권과 관련된 포스터를 기획해서 그 30종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마다 이 포스터가 게시되었던 또 중요한 장소마다 게시되었던 그런 시리즈에 제가 참가하게 돼서 작업했던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파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네모난 우주복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동그란 머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만 동그란 구멍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네모난 구멍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만 동그란 구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사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너만 그래? 하고 그 친구도 약간 얼굴이 동그란 그 친구도 좀 난감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우리가 단일민족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 군사정권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대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인권위의 의뢰를 받고 저는 곧바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소수의 사람, 또 나하고 성적 취향이 다른 소수의 사람, 나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소수의 다른 관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런 글하고 같이 포스터를 작업했었습니다. 글도 본인이 쓰라고 그래서 글도 제가 썼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속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포스터인데 딱 그 해에 그 캠페인 기간에만 게시되고 철거돼서 참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창 서울 지역에 붙어 있을 때 캐나다에 안식년을 있어서 제가 직접 못 본 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 그림은 골든 와이즈의 그 겨울호쯤에 제가 그렸던 건데요. 수고, 당신 정말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테이블보가 얹혀진 그 테이블을 머리에 이고 그 테이블 위에 한 잔의 커피를 담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대접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남자이고 나이가 든 걸로 봐서 어쩌면 아내에게 바치는 커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그림은 올해 대구은행의 의뢰로 하게 됐던 작업인데요. 한번 보시면 대구은행에 이렇게 대구에 가장 넓은 사거리에 대구은행이 자리 잡고 있는데 대구 중심에 그 모서리에 그 코너에 대구은행 건물이 아주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대구은행의 이마에 이렇게 글판을 걸 수 있는 큰 면을 만들어서 지금 그림을 게시하겠다는 그런 기획이었었어요. 그래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이거는 노래 가사입니다. 제2에게를 부른 사람이 누구죠? 이선희 씨의 노래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선희 씨의 노래 가사에다가 제 그림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대구은행 본점이 있는 사거리가 굉장히 큰 사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볼 수밖에 없고 길을 가던 사람들도 좀 보겠지만 길 가다가 보기에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지나치면서 그냥 잠깐 볼 수 있는 글판이어서 그림이 복잡하거나 비유가 어려우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치 연못가에 있는 새들 쳐다보듯이 휙 쳐다봤더니 새들이 그냥 무리가 져가지고 서로 쫙 마주보고 있는 그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그 자연 호숫가나 강가에 온 것처럼 이렇게 좀 괜찮은 기분을 좀 느끼고 그러면서 만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완성할 때쯤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실제로 이 작업은 지금 걸려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만남을 자제해야 되는 때에 얼른 만나야지, 보고 싶어, 우리 만나야지, 이런 메시지여서 지금 걸려있지 않고 지금 꾹 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권위에서 나오는, 국가인권위에서 나오는 인권이라는 잡지의 표지로 사용됐는데요. 실은 인권이라는 잡지를 위해서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실험적인 전시에 제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잠이 오지 않던 밤에 깨서 작업한 건데요.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엄청 초췌할 줄 알았는데 거울을 봤더니 그냥 얼굴이 해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신감을 느꼈던 생각이 납니다. 속으로는 잠을 못 자서 걱정이 되고 무섭고 그냥 온통 산산조각이 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겉은 멀쩡해서 그때의 그 모순된 그 느낌을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봤고요. 내용적으로는 사람들이 겉으로 다들 괜찮은 얼굴로 걸어 다니고 있고 일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깨어진 자아도 많고 깨어진 마음도 많고 상처도 있고 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내놓게 되었고요. 인권이란 책에서는 아주 기쁘게 이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이게 특집이 제 기억에 부대에 있는 젊은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특집이었는데 괜찮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아마도 오늘 제가 강의 중에 보여드리는 모든 그림, 99%의 그림은 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다 실제로 현장에 작업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아직껏 제가 전시회에도 두세 번 내놨고 또 국제적인 전시회도 2번이나 나갔었고 제 개인전에서도 2번 꺼내놨었는데 아무도 사가지도 않고 저만 이뻐하는,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름에 남자들이 그냥 근육을 키워서 허세를 부리는 그 모습의 뒷모습을 그린 건데, 여름 사나이인데 괄호하고 삼겹살 같은 여름 사나이 뭐 이런 지금 제목을 붙여서 작업을 했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사가지도 않지만 저는 사랑해서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이 허세 부리는 이 남자의 팬티와 또 푸른색 머리와 분홍색 이 삼겹살 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클라이언트하고 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기업이 원하는 것과 제가 그리려고 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일한 게 40년이니까 트러블이 없었다고 하면 참 거짓말이고요. 화를 낸 적도 있고 제 그림이 사용되지 않은 적도 있고 또 제가 거절한 적도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는 참 다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에 비해서 운이 좋아서 참 좋은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서 사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업이 원하는 것은 늘 뜻이 명료하고 쉽기를 참 원하는데 그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40년간 일해오면서 처음에 젊었을 때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느낀 적도 참 많고 또 시간도 참 부족했던 때도 많고 그거를 다 소화하기에는 그래서 젊을 때는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실제로 기업이 원하는 거를 맞춰서 그에 맞는 그림을 참 맞춤옷처럼 해드리는 거는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 즉 기업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그려드려야겠다고 말하기,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그리면 그 그림이 기업에 가져다 줄 유익을 말하는 것, 이런 설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맞춰서 그려드리는 것보다 좀 더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실은 저는 저한테 자유를 많이 주는 클라이언트들을, 대부분의 제 클라이언트가 그랬기 때문에 실은 아주 행운의 사람이었고 작업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그리면 훨씬 기업을 위해서도 좋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제안들을 조금씩 더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30년이 넘으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제가 그동안 그렸던 저의 그림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일러스트레이션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 그림을 보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사서 보는데 그 표지에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고 길을 걸어가는데 광고판이 있는 거고 음료수를 샀는데 거기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려져 있죠. 브랜드 옆에. 이런 것들을 그냥 오히려 일러스트레이션이 여러분들을 습격한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내가 보려고 희망하거나 바라지 않았는데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생활에서 그냥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그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참 좋은 그림들이면 걸어가면서 탁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그림들이 그저 커머셜한 기업이 원하는 메시지만 담은 드라이한 그림들이고 싼 그림들이고 경박한 그림들이라고 할 때 길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 책을 읽는 분이나 광고판을 보는 분들은 마음에도 없는 그림들을 계속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보다 나은 그림, 보다 향기가 있는 그림, 보다 아름다운 그림, 보다 의미가 있는 그림, 보다 품이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덕목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일을 하면서 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그림을 원했지만 저는 그림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더 좋아요. 그림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런 점에서 더 귀하의 기업에도 유익이 되고 이 그림을 만나는 분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에이전트들도 그런 것들을 전달하느라고 함께 고생을 했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는 그분들이 이제 갑과 을이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작업자니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도 해서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10년간은 그 전에 30년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그리면서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